여기 보이는 실제 기출 한국사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퀴즈 앱도 만들었으니 첫 번째 댓글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독도의 역사. 삼국시대 조선 근대.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독도는 동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이에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주변의 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 된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어요. 신라 지증왕 때인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했어요.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지역이었어요. 이때부터 독도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그 이후로 쭉 우리 땅이에요. 조선시대에도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도와 무릉도가 울진현에 속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우산도가 바로 독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조선 숙종 때는 안용복이라는 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안용복은 일본에 두 차례나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어요. 그래서 안용복은 독도 수호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1905년에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으로 자기네 땅에 편입시켰어요. 이것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한 불법적인 행위였어요. 광복 이후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로 돌아왔고 지금도 우리 영토로서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처음에는 대통령 중심제로 시작했는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임시정부는 여러 차례 헌법을 고쳐가면서 정치 체제를 바꾸었어요. 1925년에는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고 1927년에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가 되었어요. 1940년에는 주석 지도 체제로 바뀌면서 김구가 주석이 되었고 1944년에는 주석과 부주석 지도 체제로 다시 개편되었어요.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국공채를 발행했어요. 또 국내외 독립운동 조직을 연결하기 위해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어요. 연통제는 국내와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통신망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 활동을 펼쳤어요. 한편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창간한 신문으로 임시정부가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 발행된 신문이에요. 조선 초기 대외 관계. 조선 정기. 조선 초기에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했어요. 먼저 명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조선은 명나라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어요. 이것을 4대 외교라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굽신거린 게 아니라 조공을 바치면서 동시에 많은 물건을 선물로 받아왔어요. 이렇게 조공과 책봉 관계 속에서 실리를 챙긴 거예요. 또 명나라와의 무역을 위해 의주에 무역소를 설치했어요. 북쪽의 여진족과도 교류했는데요.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과 물건을 주고받았어요.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조선 초기에 왜구의 피해가 심해지자 회유책을 썼어요. 부산포, 제포, 연포라는 3포를 열어서 일본인들이 와서 무역할 수 있게 허락했어요. 세견선이라고 해서 매년 정해진 수의 일본 배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유구, 지금의 오키나와와 시암, 지금의 태국과도 교류했어요. 이들 나라와는 주로 조공이나 진상의 형식으로 물건을 주고받았어요. 참고로 연행사는 조선 후기의 청나라 수도 베이징, 즉 연경에 가던 사신을 말해요. 조선 초기 명나라에 보내던 사신은 조천사라고 불렀어요. 50총선거. 현대 정부 수립기. 5.1 총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예요. 이 선거가 열리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이 회의에서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의견 차이로 결국 결렬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어요.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지만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했어요. 결국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1948년 5월 10일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보통선거가 실시되었어요. 이 선거로 198명의 재헌국회 의원이 선출되었어요. 재헌국회만 헌법을 만들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답니다. 초계문 신제와 영조의 정책. 조선 후기. 조선 정조 때 실시된 초계문신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초계문신제는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재교육시키는 제도예요.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뽑아서 본래 맡은 업무를 면제해주고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과를 평가해서 국정에 반영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붕당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고 왕권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인재를 키우는 거였어요. 한편 영조는 탕평책을 펼친 왕으로 유명해요. 탕평책이란 특정 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붕당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정책이에요. 영조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영조는 균역법을 시행해서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었어요. 원래 군포를 2필 내던 것을 1필로 줄인 거예요. 부족해진 재정은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세, 염세 등으로 보충했습니다. 영조는 신문고를 부활시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게 했고 속대전을 편찬해서 법전을 정비하기도 했어요. 가혹한 형벌을 줄이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형정개혁에도 힘썼습니다. 고려의 사회제도. 고려. 고려 시대에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여러 제도가 있었어요. 먼저 의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평소에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흉년이 들거나 봄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제위보라는 것도 있었어요. 제위보는 일종의 기금 같은 건데요. 이자를 붙여서 그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또 해민국이라는 의료기관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약을 지어주었어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약을 못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죠. 상평창이라는 기관도 있었어요.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물건값이 너무 떨어지면 나라에서 사들이고 너무 오르면 나라에서 팔아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했어요. 한편 신문고는 조선시대 태종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북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이건 고려가 아니라 조선의 제도랍니다. 임진왜란. 조선 중기. 임진왜란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치겠다며 길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조선이 거절하자 그걸 구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 초반에는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까지 점령할 정도로 빠르게 진격했어요. 선조 임금은 의주까지 피난을 갔고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바다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옥포, 한산도, 명량 등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일본의 보급로를 끊어버렸어요. 육지에서도 곽재우, 김천일, 조헌,
고경명 같은 의병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곳곳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어요. 승병들도 활약했는데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대표적이에요. 조선의 요청으로 명나라 군대도 참전했고 1593년에는 일본군이 한양에서 물러났어요. 그 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고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했어요. 임진왜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적은 없어요. 남한산성 피난은 훨씬 후인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이 청나라 군대를 피해간 일이에요. 경복궁, 조선 정기. 경복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경복궁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1395년에 지은 궁궐이에요. 조선의 첫 번째 법궁, 그러니까 임금이 정식으로 머무는 가장 중요한 궁궐이었어요.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시경에서 따온 것으로 큰 복을 누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을 지나면 흥내문, 그리고 근정문을 거쳐 근정전에 이르게 돼요.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 접견 같은 중요한 국가 행사가 열리던 곳이에요. 국보 제22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경복궁 안에는 경회루라는 아름다운 누각도 있어요. 경회루는 연못 위에 지어진 2층 누각인데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연회를 열 때 사용했어요. 국보 제224호예요. 또 향원정이라는 정자도 있는데 연못 한가운데 섬에 지어진 아담한 정자예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은 불에 타버렸고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고종 때인 1867년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었어요.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과 간도 참변. 일제강점기 1920년대. 1920년대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 맞서 무장 독립전쟁을 본격적으로 펼친 시기예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승리가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에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예요. 홍범도 장군은 뛰어난 전술로 일본군을 골짜기로 유인해서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청산리 대첩이 있었어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가 중심이 되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두 전투는 무장 독립전쟁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기억되고 있어요. 하지만 일제는 이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의 우리 동포들을 무차별 학살했어요. 이것을 간도참변 또는 경신참변이라고 해요. 1920년 10월부터 수개월간 일본군은 만주 지역의 한인 마을을 불태우고 무고한 동포들을 학살했어요. 이 비극으로 수천 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어요. 간도 참변 이후 독립군 부대들은 일제의 추격을 피해 러시아 연해주 자유시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비극인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어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후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탑은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에요.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형식을 돌로 옮겨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탑의 각 층마다 기둥 모량을 새기고 지붕돌도 목조 건축의 처마처럼 표현했어요. 원래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6층까지만 남아있어요. 2009년 해체 보수 중에 탑 안에서 사리정엄구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나온 금제사리 봉영기를 통해 639년 백제 무왕의 왕비가 탑을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백제의 또 다른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정림사지 5층 석탑도 목탑의 양식이 남아있지만 미륵사지 석탑보다 더 세련되고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후 신라와 통일신라 석탑에 영향을 주었어요. 형평운동.
일제강점기 1920년대 형평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평운동은 1923년에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개되었어요. 백정은 조선시대에 주로 도축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오랫동안 심한 천대를 받아왔어요. 형평사라는 단체가 이 운동을 이끌었는데 형평이라는 말은 저울이 평평하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형평사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어요. 이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상호, 장지필, 신현수 등이 있어요. 형평운동은 단순히 백정만의 운동이 아니라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일어난 여러 사회운동 중 하나로 여성운동, 소년운동, 노동운동 등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으로 꼽혀요. 형평사는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백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 해결에도 힘썼어요.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 통일신라 중기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절이에요. 751년 경덕왕 때 김대성이 짓기 시작해서 774년 해공왕 때 완성되었어요. 김대성은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전해져요. 불국사에는 유명한 석탑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석가탑과 다보탑이에요. 석가탑의 정식 이름은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이고 다보탑의 정식 이름은 다보열의 상주 증명탑이에요. 석가탑은 3층 석탑으로 아주 단순하고 균형 잡힌 모습이에요. 위아래 비례가 딱 맞아서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석가탑은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형탑이라고도 불려요. 석가탑을 수리하던 1966년에 내부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다보탑은 석가탑과 달리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모양이에요. 기단과 탑신에 불상이 도들새김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양한 장식이 가득해요. 두 탑이 대조를 이루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국사의 특징이에요. 감은사지 3층 석탑은 석가탑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탑으로 석가탑의 양식에 영향을 주었어요. 불국사는 1995년에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후삼국 통일 과정 고려 정기 후삼국 시대는 신라 말기에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시작되었어요. 9세기 후반 신라는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으로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졌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견훤과 궁예가 각각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견훤은 892년에 무진주를 점령하고 세력을 키운 뒤 900년에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어요. 그는 신라에 대한 복수를 내세우며 백제의 부흥을 주장했습니다.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었는데 처음에는 기헌의 부하였다가 나중에 독립해서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후고구려는 나중에 마진, 태봉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궁예는 점점 포악해져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신임을 잃고 918년에 왕건을 비롯한 장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새 왕으로 추대했어요. 이렇게 해서 고려가 건국되었습니다. 왕건은 호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펴면서 세력을 넓혀갔어요. 935년에는 신라의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에 항복했고 936년에는 후백제를 멸망시켜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후백제의 멸망 과정도 극적이었는데 견훤의 아들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졌어요. 견훤은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는데 맏아들 신검이 이에 불만을 품고 935년에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었어요. 견훤은 그곳을 탈출해서 고려의 왕건에게 투항했습니다. 왕건은 견훤을 상보라고 높여 부르며 극진히 대우해 주었어요. 936년 1~2천 전투에서 고려군은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크게 무찔렀고 신검은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후삼국 시대는 막을 내리고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었어요. 박지원. 조선 후기. 박지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박지원은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시대에 활동한 실학자예요. 그는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박지원은 1780년에 청나라 연경을 다녀온 뒤 열하일기라는 기행문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는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조선도 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박지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양반전이 있어요. 양반전은 한문 소설인데요.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무능력함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소설이에요. 형식적인 예의만 차리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양반의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냈어요. 또한 허생전도 유명해요. 허생전에서는 상업을 천시하는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박지원은 상공업의 발달과 기술 혁신을 강조했고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그는 글을 쓸 때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썼는데 이런 문체가 당시 정조 임금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이것을 문체 반정이라고 해요. 박지원은 이용후생, 즉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했어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태종의 업적과 왕권 강화 정책. 조선 정기. 조선 태종에 대해 알아볼게요. 태종은 조선의 세 번째 왕으로 이름은 이방원이에요. 그는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는데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세자 책봉에서 밀려났어요. 이에 불만을 품고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요. 1차 왕자의 난에서는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을 제거했고 2차 왕자의 난에서는 형인 이방간을 물리쳤어요. 이후 형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었어요.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병을 혁파해서 군사력을 왕에게 집중시켰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어요. 또한 호패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군역과 부역에 동원할 수 있게 했어요. 신문고를 설치해서 억울한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게 했고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 제도를 정비했어요. 외척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처남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제거하기도 했어요. 한편 태종 시기에는 혼일강미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었어요. 이것은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로 조선뿐 아니라 중국, 일본, 아라비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그려져 있어요. 태종은 왕권을 안정시킨 뒤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윤봉길. 근대 일제강점기. 윤봉길 의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윤봉길은 190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느끼며 자랐죠. 그는 농촌 계몽운동을 하다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을 만났고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한 비밀 독립운동 단체예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 생일 기념식 및 상하이 사변 승전 축하 행사장에 폭탄을 던졌어요. 이 의거로 일본군 대장 시라카와가 사망하고 여러 고위 관리들이 다쳤죠.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해 12월 일본에서 순국했어요. 이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김구 선생은 이 의거가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회고했죠. 흥선대원군 실각과 민씨 정권. 조선 후기. 고종시대 초반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조선에는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다시 짓고
서원을 정리하고 만동묘를 철폐했어요. 만동묘는 명나라 황제를 기리는 사당이었는데 대원군은 이것이 왕실 권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없앴어요. 그런데 고종이 성인이 되면서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이 대원군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았어요. 이때 최익현이라는 유학자가 상소를 올려서 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했어요. 최익현은 대원군이 자신의 지위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했다고 비판했고 고종은 최익현의 용기를 높이 사서 그를 호조 참판에 임명했어요. 대원군이 물러난 후 민씨 정권이 들어서면서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어요. 1876년에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문호를 열었고 1881년에는 일본에 조사 시찰단을 보내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했어요. 또한 근대적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는데 이것은 대원군 실각 이후의 일이에요. 한편 1882년에는 구식군인들이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이모군란을 일으켰고 1884년에는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어요. 척화비가 전국 각지에 세워진 것은 대원군 집권 시기의 일이에요. 대원군은 병인양효와 신미양효를 겪은 후 서양과의 총상을 거부하는 의지를 담아 척화비를 세웠어요. 고려의 군사제도 2군 6위. 고려. 고려의 군사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는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두었어요.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인데 이 둘은 국왕의 친위 부대였어요. 6위는 좌위, 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호위, 천호위로 수도와 국경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중방이라는 무신들의 회의기구가 설치되었는데 2군 6위의 장군들이 모여서 군사 문제를 논의했어요. 특히 무신정변 이후에는 중방의 권한이 크게 강해졌답니다. 고려의 지방군으로는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었어요. 주현군은 일반 농민들로 구성되어 지방을 방어했고 주진군은 북방 국경 지역에 배치된 군대였어요. 또한 고려는 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해 어사대라는 기관을 두었어요. 어사대는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탄핵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고려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이었는데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어요. 과거 시험 중에서도 제술과와 명경과가 중시되었고 묵과는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설치되었어요. 신라 버풍왕의 업적. 삼국시대 신라. 신라 버풍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버풍왕은 신라 제23대 왕으로 신라를 고대 국가로 발전시킨 중요한 왕이에요. 버풍왕 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불교 공인이에요. 사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어요.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신라는 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차돈이라는 신하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불교를 공인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차돈이 순교할 때 목에서 흰 피가 솟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기적을 보고 귀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버풍왕은 불교 공인 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율령을 반포해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세웠고 공복제도를 마련해서 관리들의 복장을 정했어요. 또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독자적인 왕권을 과시했고 금관가야를 정복해서 영토를 넓혔어요.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 상대등이라는 최고 관직도 만들었어요. 박정희 정부. 현대 1960만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1963년에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는 경제개발에 집중해서 여러 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어요. 덕분에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고 이 시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19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어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경제 발전의 상중이 되었죠. 같은 해에 새마을 운동도 시작되었어요.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한 운동이에요. 한편 박정희 정부는 1964년부터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했어요. 미국의 요청으로 전투부대를 보냈는데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했어요.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해서 수출의 날 행사를 크게 열었어요. 하지만 장기 집권을 위해 1972년에 유신헌법을 공포했어요.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에 반발해서 1979년에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결국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당하면서 18년간의 집권이 막을 내렸어요. 조선 후기 사문난적 마이너스 윤유와 박세당.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학문적 시도를 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윤휴와 박세당이에요. 윤휴는 유교 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주자의 견해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당시 조선에서는 주자의 해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시도는 매우 파격적이었어요. 박세당도 마찬가지로 사변록이라는 책을 써서 주자학적인 학풍을 비판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견해를 밝혔어요. 이렇게 주자의 해석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유교 경전을 해석하려 한 학자들을 당시에는 사문난적이라고 불렀어요. 사문난적이란 유학의 정통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자학을 절대시하던 당시 사회에서 이들을 비난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에요. 윤휴와 박세당은 모두 이 사문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들의 시도는 비록 당대에는 이단으로 여겨졌지만 조선 후기 학문이 다양해지는 데 영향을 주었어요. 고려 인종. 고려 중기. 고려 인종시대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종은 고려의 17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1122년부터 1146년까지예요. 이 시기는 고려 역사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인종이 왕위에 오를 때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 큰 권력을 쥐고 있었거든요. 이자겸은 자기 딸들을 왕비로 들여보내면서 권력을 더욱 키웠어요. 심지어 왕을 위협하고 반란까지 일으켰지요.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자겸은 귀양을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버렸어요. 그 뒤에도 문제가 계속되었어요. 1135년에는 묘청이라는 승려가 서경, 지금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했어요. 묘청은 서경에 새 궁궐을 짓고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했지만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결국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되었어요. 이것이 묘청의 난이에요. 김부식은 이후 삼국 사기를 편찬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역사책이에요. 인종시대에는 금나라가 급격히 성장해서 고려에 압박을 가했어요. 금나라는 고려의 신하의 예를 갖추라고 요구했고 고려 조정에서는 이를 두고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단오의 세시 풍속. 고려 조선. 단오는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에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라고 해서 수린날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풍속을 즐겼는데요. 여자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어요.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잡기를 쫓는다고 믿었거든요. 또 남자들은 씨름 대회를 열어서 힘을 겨뤘어요. 마을 장정들이 모여서 씨름 경기를 벌이는 건 단오의 대표적인 풍경이었죠. 그리고 그네뛰기도 단오의 중요한 놀이였어요. 여성들이 높이 그네를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궁중에서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걸 단오선이라고 하는데 더운 여름을 앞두고 시원하게 지내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한편 수리떡이라는 떡도 먹었는데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든 떡이에요. 반면에 화전은 단오가 아니라 삼진날, 그러니까 음력 3월 3일에 먹던 음식이에요. 삼진날에는 진달래꽃을 따서 찹쌀 반죽에 부쳐 지져 먹었거든요.
이렇게 각 명절마다 먹는 음식과 즐기는 풍속이 달랐답니다. 신민회.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신민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민회는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등이 비밀리에 만든 항일 독립운동 단체예요. 당시 일제의 감시가 심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되었어요. 신민회는 실력 양성을 통해 독립을 준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과 산업진흥에 힘을 쏟았죠. 대표적으로 평양의 대성학교를, 정주의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실시했어요. 또 태극서관이라는 출판사와 자기회사라는 도자기 공장도 운영했어요. 특히 중요한 활동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이에요. 신민회는 만주 삼원보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 신흥 강습소를 세웠어요. 이것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해서 수많은 독립군 지도자들을 길러냈어요. 이회영, 이시영 형자 등이 전 재산을 팔아 이 사업에 힘을 보탰죠. 신민회는 1911년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아 해체되었어요. 하지만 신민회 출신 인물들은 이후에도 독립운동의 핵심 역할을 계속했답니다. 독도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근대 대한제국. 독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에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고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작은 바위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독도는 예로부터 우산도라고 불렸는데 조선시대의 여러 지도와 문헌에 우리 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900년에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반포했어요. 이 칙령에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명시했어요. 이것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중요한 문서예요. 독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고 주변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라 좋은 어장을 형성해요. 현재 독도에는 경비대가 상주하며 우리 땅을 지키고 있어요. 고려 숙종 때 해동통보와 주전도감. 고려 정기. 고려시대에는 화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서 숙종 때 만들어진 해동통보가 대표적인 화폐예요. 숙종은 주전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화폐를 만들도록 했어요. 주전도감은 말 그대로 돈을 주조하는 관청이에요. 해동통보 외에도 사만통보, 동국통보, 해동중보 같은 동전들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또 은으로 만든 은병이라는 화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서 활구라고도 불렀어요.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화폐가 널리 쓰이지는 못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곡식이나 배를 화폐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고려의 대외무역도 활발했는데 병란도는 예성강 하구에 있던 국제무역한이었어요. 송나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병란도에 와서 무역을 했어요. 송에서는 비단, 서적, 약재, 자기 등을 수입했고 고려에서는 종이, 인삼, 먹 같은 물품을 수출했어요. 삼국시대 고분. 삼국시대. 삼국시대 무덤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독특한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고구려의 무덤을 살펴볼게요. 장군총은 중국 지안에 있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에요. 계단식 피라미드처럼 돌을 쌓아 올린 형태로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강서대면은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고구려 후기 굴식 돌박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는 사신도,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그려져 있어요. 사신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벽화예요. 석촌동 돌무지 무덤은 서울 석촌동에 있는 백제 초기의 무덤이에요. 고구려 장군총처럼 돌을 계단식으로 쌓은 형태인데 이것은 백제 지배층이 고구려 계통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백제가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았을 때 만들어진 무덤이죠. 무령왕릉은 충남 공주에 있는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에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으로 지석이 발견되어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임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무덤에서는 왕과 왕비의 금제 관 장식, 중국제 청자 등이 출토되어 백제가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줘요. 황남대총은 경주에 있는 신라의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서는 금관, 금귀걸이와 함께 유리잔, 유리병 등 서역에서 온 유물들이 출토되었어요.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되죠. 참고로 호석은 무덤 둘레에 돌을 둘러 보호하는 것이고 배총은 주인 무덤 옆에 딸린 작은 무덤을 말해요. 박지원과 열하일기. 조선 후기.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예요. 그는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청나라를 직접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열하일기라는 책을 썼어요. 열하일기는 청나라에 발달된 문물과 기술을 생생하게 기록한 기행문이에요. 박지원은 청나라에서 수레와 배가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고 조선도 이런 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상공업의 발전과 기술의 도입을 강조했고 이용후생이라는 말처럼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중시했어요. 박지원은 소설도 많이 썼는데 양반전이라는 작품에서는 양반들의 무능함과 허례허식을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허생전도 그의 대표작으로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풍자적으로 그려냈어요. 박지원은 홍대용, 박제가와 함께 북학파를 이끌면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실학자랍니다. 일제강점기 저항문학. 근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문학으로 표현한 작가들이 많았어요. 이들의 작품을 저항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아냈죠.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는 이육사와 윤동주가 있어요. 이육사는 광야, 절정, 청포도 같은 시를 썼는데 특히 광야는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은 대표작이에요. 윤동주는 서시, 별 해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을 남겼어요. 자아 성찰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죠. 시문은 소설 상록수를 쓴 작가로도 유명한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썼어요. 광복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시예요. 한용우는 승려이자 시인으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여기서 님은 부처님일 수도 있고 빼앗긴 조국일 수도 있어요.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유명해요. 빼앗긴 조국의 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에요. 최남선은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썼는데 이건 1908년 잡지 소년에 실린 신체시로 계몽적 성격이 강해요. 저항문학보다는 앞선 시기의 작품이죠. 노천명은 사슴이라는 시로 유명한 여류 시인인데 저항문학 작가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고려 성종의 업적. 고려 정기. 고려 성종은 고려 초기의 왕으로 고려의 기틀을 잡은 중요한 임금이에요. 성종은 유학을 장려하고 유교적인 정치 제도를 정비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최성로라는 신하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나라를 개혁했어요. 시무 28조는 당시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이에요. 성종은 이를 바탕으로 중앙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에도 12목을 설치해서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을 보냈어요. 12목이란 전국의 주요 지역 12곳에 설치한 행정단이에요.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지방 호족들의 힘을 줄이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 성종은 국자감을 정비해서 유학 교육을 강화했고 향리 제도를 마련해서 지방 행정을 체계화했어요. 이처럼 성종 때 고려는 유교적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토지 조사 사업. 근대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에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걷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일제는 이 사업을 통해 조선의 토지를 대규모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의 핵심은 신고주의였어요. 토지 주인이 직접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농민들이 이 사실을 몰랐거나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조선에서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농사를 지어온 땅도 많았는데 이런 관습적 경작권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결국 신고하지 못한 토지는 모두 조선 총독부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땅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에 넘어갔어요. 조선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만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조선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식민 통치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어요. 이것은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조선 농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생활. 선사시대 신석기. 신석기 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보다 훨씬 정교한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돌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거죠. 대표적인 도구로는 돌괭이, 돌삽, 돌보습 같은 농기구가 있어요. 이런 도구들로 땅을 파고 씨앗을 심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신석기 시대의 가장 유명한 유물은 빗살무늬 톡이에요. 톡이 표면에 빗처럼 생긴 도구로 사선 무늬를 새겨 넣은 거예요. 이 토기는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사용했어요. 또 가락바퀴라는 도구도 있었는데 이건 실을 잡는 데 쓰는 물레예요. 가락바퀴가 있다는 건 이 시대 사람들이 옷감을 만들어 입었다는 증거가 돼요. 뼈바늘로 옷을 꿰매기도 했고요. 신석기인들은 조개를 많이 먹어서 조개 껍데기가 쌓인 조개더미, 즉 폐총을 남기기도 했어요. 칠했거리나 조개 껍데기 가면은 장신구나 의식용 도구로 사용했답니다. 주거 형태는 움집이었어요.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형태로 바닥은 둥글거나 네모난 모양이었죠. 한 곳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며 살기 시작한 것도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아직 계급이 뚜렷하게 나뉘지 않은 평등한 사회였고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같은 원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덕수궁 석조전. 근대 대한제국. 덕수궁 석조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석조전은 대한제국 시기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이에요. 고종 황제가 편전이나 침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 건물로 당시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서양식 궁전 건축물이었어요. 1910년에 완공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고종 황제가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광복 이후인 1946년에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회의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함께 참여한 회의였어요. 6.25 전쟁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면서 궁중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지금의 덕수궁 석조전은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운영되면서 당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석조전 앞에는 넓은 정원과 분수대가 있어서 고전적인 유럽 궁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대종교. 일제강점기. 대종교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종교는 1909년에 나철이 만주에서 창시한 종교예요. 단군을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민족 종교입니다. 나철은 원래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을사오적 처단을 시도했던 독립운동가였어요. 그가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대종교를 세운 이유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민족의식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대종교에서는 개천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개천절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대종교 신저들은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대종교 신자들은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중광단을 조직했어요. 중광단은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발전하게 됩니다. 북로군정서는 1920년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부대로 유명해요. 김좌진 장군이 이끈 북로군정서의 뿌리가 바로 대종교의 중광단이었던 거예요. 대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독립운동을 이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옥저. 고대 초기 국가. 옥저는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초기 국가예요. 옥저는 왕이 없고 군장이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어요. 읍군과 삼노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들이 각각의 마을을 이끌었답니다. 옥저의 가장 유명한 풍습은 민면의리제예요. 어린 신부를 미리 신랑 집에 들여와서 함께 살게 하다가 나중에 신부가 성인이 되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 비용을 지불하고 그제야 정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졌답니다. 또 옥저에는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임시로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뼈만 추려서 가족들의 뼈를 함께 모아두는 큰 목곽에 안치했어요. 가족의 수대로 나무를 깎아 세워두기도 했답니다. 옥저는 동해안을 따라 위치해서 해산물이 풍부했고 특히 반어피라는 물개 가족이 특산물로 유명했어요. 옥저는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고구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구려의 공물을 바쳤답니다. 조선 후기 경제생활.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경제 생활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선 후기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시기로 이때 농업과 상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농업을 살펴보면 이양법이라고도 불리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어요. 모내기법은 벽씨를 모판에서 먼저 키운 다음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김매기 횟수도 줄고 벼와 보리를 이모작으로 재배할 수 있어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어요. 상업도 크게 발달했는데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물건을 사고 팔 때 쌀이나 배로 교환했지만 후기에는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어요. 화폐가 널리 쓰이면서 상거래가 훨씬 편리해졌죠.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주로 쌀이나 소금, 어물 같은 물자를 운반하고 거래하며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병난도는 조선이 아니라 고려시대의 국제무역항이에요. 병난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 근처 예성강 하류에 있던 항구로 송나라와 아라비아 상인들이 드나들며 활발하게 무역했던 도시예요. 조선 후기에는 병난도를 통한 대외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영계소문과 태종무열왕. 삼국시대 후기. 연개소문과 태종무열왕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연개소문은 고구려 말기의 실권자예요. 642년에 영유왕을 죽이고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망리지라는 최고 관직에 올랐습니다. 망리지는 고구려의 가장 높은 벼슬이에요. 연개소문은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쳤고 당나라 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안시성 싸움에서 막아냈어요. 그는 666년에 죽을 때까지 고구려의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태종무열왕을 살펴볼게요. 태종무열왕의 이름은 김춘추예요. 신라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 전까지 신라 왕은 성골만 될 수 있었는데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이 사라지면서 진골인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어요. 654년의 일입니다. 김춘추는 외교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어요. 648년에 당나라에 직접 가서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당동맹이에요. 이 동맹을 바탕으로 신라는 660년에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태종 무열왕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은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아들인 문무왕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주요 전투 순서. 조선 중기.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후 대륙 진출의 야망을 품고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전쟁은 크게 1592년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으로 나뉘는데 합쳐서 7년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동래성을 공격했어요. 동래성 전투는 1592년 4월에 벌어졌는데 동래부사 송상현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한 것으로 유명해요.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해서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시켰어요.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갔고 일본군은 계속 북진해서 평양까지 점령했어요. 평양성 전투는 1593년 1월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전투예요.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과 조선군이 함께 싸워서 일본군을 몰아냈어요. 한편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을 거뒀어요. 노량해전은 1598년 11월에 벌어진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에요. 퇴각하는 일본 수군을 조명연합수군이 노량 앞바다에서 대파했어요. 이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지만 조선 수군은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전투 순서를 정리하면 동래성 전투가 1592년 4월로 가장 먼저 일어났고 평양성 전투가 1593년 1월에 있었고 노량해전이 1598년 11월로 가장 나중에 일어났어요. 백제 성왕. 삼국시대 백제. 백제 성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성왕은 백제의 26대 왕으로 523년에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어요. 성왕은 백제 중흥을 이끈 왕으로 유명해요. 538년에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어요. 사비는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 지역이에요. 이때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었어요. 이는 백제가 부여의 후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어요. 성왕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오부 오방 제도를 확립했어요. 이를 통해 국가 행정 체계를 체계화했죠. 또한 551년에는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되찾았어요. 오랫동안 잃었던 땅을 되찾은 거예요. 그런데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해버렸어요. 이에 분노한 성왕은 554년에 신라를 공격했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성왕은 불교 진흥에도 힘썼는데 552년에 일본에 놀이사치계를 보내서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어요. 이것이 일본의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계기가 되었답니다. 박은식과 신채호의 민족주의 역사학. 근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려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박은식과 신채호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먼저 박은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박은식은 나라는 비록 잃었지만 역사와 정신만 살아있다면 언젠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국혼, 즉 나라의 혼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역사학을 펼쳤어요.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가 있어요. 한국통사는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을 아프게 기록한 책이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은 책이에요.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어요. 다음으로 신채호를 알아볼게요.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았어요. 아는 우리 민족이고 비아는 우리가 아닌 외세를 뜻해요.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이라고 주장했어요. 신채호의 대표작으로는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가 있어요. 그는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연례 제1대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또한 의열단의 활동 지침서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이처럼 박은식과 신채호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힘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에요. 최치원, 통일신라 후기. 최치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최치원은 신라 말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장가예요. 857년에 육두품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육두품은 신라의 골품제에서 진골 바로 아래 신분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진골이 아니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육두품 출신들은 학문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어요. 최치원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어요. 당시 신라의 뛰어난 인재들은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빈공과에 합격했어요. 빈공과는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이에요. 그는 당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문장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특히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항소 경문을 지어서 큰 명성을 얻었어요. 이 글이 얼마나 명문이었는지 반란군의 수장인 황소가 이 글을 읽고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최치원은 신라로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렸어요. 당시 신라는 왕권이 약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해인사 등 여러 곳을 떠돌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가 남긴 문집이 개원필경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문집이에요. 최치원은 후대에 문묘에 배양되어 유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얻었어요. 의열단, 일제강점기 1910년대. 의열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의열단은 1919년 11월에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예요. 당시 3.1운동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평화적인 방법만으로는 독립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하자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 결과 의열단이 탄생한 거예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은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이 선언문은 1923년에 발표되었는데 외교론이나 준비론을 비판하고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했어요. 의열단원대는 일제의 주요 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의거를 벌였어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 폭탄투척 등이 있어요. 특히 나석주 이사는 1926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인들에게 권총을 발사한 뒤 자결했어요. 의열단은 개인적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1930년대에는 조직적인 군사활동을 위해 중국 관내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어요. 한미상호 방위조약, 현대 이승만 정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1953년 10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직후에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이 조약은 한국의 변형태 외무부 장관과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서명했어요. 조약의 핵심 내용은 한쪽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이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국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공격당하면 한국이 도와주는 상호 방위 약속인 거예요. 이 조약을 통해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했는데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약속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휴전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이 조약은 지금까지도 유효해서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간 이어졌어요. 휴전협정 이후 약 3개월 뒤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의 업적, 고려 정기.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왕건은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인물이에요. 그는 송악, 지금의 개성 출신 호족이었어요. 왕건은 935년에 신라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936년에는 후백제를 멸망시켜서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이렇게 분열되었던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모은 거예요. 왕건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폈어요. 먼저 호족들의 딸과 결혼하는 혼인 정책으로 호족 세력을 포섭했어요. 또 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는 기인 제도를 실시했어요. 이건 일종의 인질 제도인데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왕건은 북진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수도 이름을 개경이라 하고 평양을 서경이라 부르며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발해가 멸망한 뒤 발해 유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왕건은 죽기 전에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훈요 10조를 작성했어요. 여기에는 불교를 숭상하고 서경을 중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요. 개항기 청일 무역 경쟁. 근대 개항기. 개항기 조선의 무역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조선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서양 여러 나라와도 조약을 맺었는데 이때 조선이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최혜국 대우란 다른 나라에 준 가장 좋은 조건을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을 말해요. 한편 청나라는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어요.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에서 내지 통상권을 얻어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와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청나라는 조선에서 주로 곡물, 금, 쇠가죽 같은 물품을 수입해 갔어요. 그런데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어요. 일본은 청나라를 누르고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지요. 또한 일본은 양화진의 점포를 개설할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받은 나라이기도 해요. 양화진은 한강변에 있는 곳으로 외국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진주 농민봉기. 조선 후기. 진주 농민봉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사건은 1862년 조선 철종 때 일어난 대규모 농민항쟁이에요. 당시 조선은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요. 전정은 토지세, 군정은 군역에 대한 세금,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는 제도예요. 이 세 가지 제도가 모두 부패해서 백성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특히 경상도 진주에서는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심했어요. 진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862년 2월에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때 농민들을 이끈 지도자는 유계춘이라는 몰랑 양반이었어요. 농민들은 관할을 습격하고 탐관오리들을 응징했어요. 이 진주 농민봉기를 계기로 비슷한 봉기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어요. 같은 해에 전국 수십 개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를 임술농민봉기라고 해요. 1862년이 임술년이었기 때문이에요. 조정에서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박 교수를 안핵사로 파견했어요. 안핵사란 지방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위해 파견하는 관리예요. 또한 조정은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되었어요. 조선시대 서얼. 조선 후기. 조선시대에는 서얼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신분이 있었어요. 서얼은 양반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해요. 조선은 적자와 서자를 엄격하게 구분했기 때문에 서얼들은 양반의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차별이 바로 관직 진출의 제한이었어요.
서얼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높은 관직이 오르는 것이 법으로 막혀 있었어요. 이것을 서얼금고라고 불렀어요. 서얼들은 주로 잡과라고 하는 기술직 시험만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차별에 맞서 서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이 바로 통청운동이에요. 통청이란 막힌 것을 뚫어서 맑게 한다는 뜻으로 관직 진출의 길을 열어달라는 요구였어요. 통청운동은 조선 후기에 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어요. 정조 때에는 서얼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서 규장각 검서관에 서얼 출신을 등용하기도 했어요.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서얼 출신으로 검서관이 되었답니다. 화성. 조선 후기. 화성은 조선 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함께 건설한 성곽이에요.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함께 왕권 강화라는 정치적 목표도 담아 이 성을 쌓았어요. 화성 축조는 1794년에 시작해서 1796년에 완공되었어요. 당시 실학자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했는데 그가 고안한 거중기와 농로 같은 기계장치들 덕분에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어요. 거중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예요. 화성에는 다양한 방어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포루는 성벽 바깥으로 튀어나온 시설로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쓰였어요. 공심도는 속이 빈 방루인데 안에서 적의 동향을 살피면서도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특수한 구조예요. 이런 시설들은 서양 과학기술과 동양의 축성술을 결합한 것으로 평가받아요. 정조는 화성 행차를 여러 차례 했는데 행차 때 머무르던 곳이 행궁이에요. 화성 행궁에는 장용령 군사를 지휘하던 서장대도 있었어요. 장용령은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만든 친위 부대예요.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임술농민봉기와 삼정이 정청. 조선 후기. 임술 농민봉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862년 조선 철종 때 경상도 진주에서 아주 큰 농민봉기가 일어났어요. 이 봉기를 이끈 사람이 바로 유계춘이에요. 당시 경상 우병사였던 백낙신이라는 관리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온갖 방법으로 수탈했거든요. 특히 환곡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원래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변질되어서 관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어요. 실제로 빌려주지도 않은 곡식에 이자를 내라고 하거나 곡식 대신 돈으로 비싸게 갚으라고 강요했죠. 견디다 못한 진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봉기가 진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주 농민봉기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해가 임술년이라서 임술 농민봉기라고도 해요. 진주에서 시작된 봉기는 삼남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봉기가 확산되자 조선 정부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했어요.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세금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어요. 승정원 일기. 조선. 승정원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의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기록한 일기예요.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는데 여기서 출납이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고 신하들의 보고를 왕에게 올리는 일을 말해요. 승정원 일기에는 왕과 신하들이 나눈 대화, 행정 업무, 각종 의례에 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인조 원년인 1623년부터 1910년까지의 기록이에요. 그 이전 기록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때 불타서 사라졌어요. 승정원 일기는 편년체로 기록되었는데 편년체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총 3,243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단일 역사서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자랑해요. 승정원 일기는 조선 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어요. 승지가 매일 기록한 것을 국왕에게 올려 제가를 받아 완성했고요.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어 있어요.